자신이 사토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좀 있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사토시 TV 해서 네, 유튜브 네네. 계정을 하나 만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저러지? I'm 사토시문이다. 와, 뭐 제가 볼 때는 금방 10만은 달성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I'm 사토시문이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 MC 코리니. 이제 코리니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코리니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코딩이인가요? 코딩이 괜찮은데요? 코딩이 코딩이 신흥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팍스 최한결입니다. 오늘 배울 주제는 뭔가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 대신 또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해 주는 게 또 교림님의 그 특허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주제는 뭔가요?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해요.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면 네. 저희가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데 네. 전송이나 입금이나 출금이나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에 온체인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블록체인 내에서 블록체인을 타고 코인이 이동하게 되는 구조인데 그랬을 때의 그 행동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이게 온체인 데이터라고 온체인 합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네요. 네네. 네. 온체인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네. 가상자산에 좀 한정되는 이야기라서 그렇기는 합니다. 전통 금융자산에는 가격 전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가치 평가 또는 분석 방법이 있어요. 가장 크게 나누는 방법이 이제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다음에 내재 가치가 무엇이냐, 또 뭐 산업이나 뭐 매크로 환경에 대한 분석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기술적 분석인데 이거는 가격이나 거래량과의 과거 데이터를 그 분석해서 심리를 좀 알아맞추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온체인 데이터 분석은 이게 기본적 분석인지 기술적 분석인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좀 네. 기술적인 느낌이 나긴 하는데. 네, 맞아요. 네. 실제 왜냐하면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의 가격과 이때의 매매하시는 분들의 행동 패턴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그 자체에서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 분석인지 기술적 분석인지 조금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도로 그냥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냥 합니다. 두 개 시점에서 이렇게 각각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가상자산에 따라 물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근데 온체인 트랜잭션이 뭐냐부터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온체인 트랜잭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온체인이라는 것이. 온체인이란 게. 네. 그 반대되는 말로 오프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온오프. 그렇죠, 그렇죠. 쉽게. 네. 그 가상자산의 이동은 있다고 저희에게 인식이 되는데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타지 않고 그 발생하는 이동, 그걸 오프. 오프체인 그 트랜잭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 수수료를 내고 가상자산을 전송했다. 네네. 그러면 온체인 트랜잭션입니다. 네. 블록체인을 타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수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온체인 트랜잭션이라고 하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 고팍스에서 다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겼어요. 그러면 고팍스에서는 출금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 네트워크 피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체인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예, 그런데 고팍스에서 고팍스 내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타지 않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오프체인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팍스에서 뭐 다른 거래소로 이동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네네. 그건 온이고, 네네. 고팍스 내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네네. 오프. 네. 쉽게 설명되네요. 네네. 네. 고팍스라는 거래소, 뭐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큰 지갑 하나를 두고 여기에 고객분들이 다 각자의 서브 계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블록체인을 실제로 타지는 않고 그냥 계정명만 바꾸는 방법으로 이제 이동이 이루어져요. 그럼 원래 그 은행도 출금을 하려면 네네. 같은 은행은 수수료가 안 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은행 같은 경우는 뭐 500원, 네네. 또 뭐 편의점에서 뽑으면 1,000원. 네네. 그런 게 이제 그런 개념이네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네. 근데 이동뿐만이 아니고 블록체인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온체인 트랜잭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NFT를 민팅했다. 예, 이것도 온체인 트랜잭션입니다. NFT를 민팅하기 위해서 어떤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체인 트랜잭션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뭐 이더스캔 또는 뭐 블록체인.com 같은 사이트에서 네. 검색이 된다고 하면 트랜잭션 TXID를 딱 쳐넣었을 때 검색이 된다고 하면 온체인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블록체인 위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을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 그 알아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요? 궁극적으로는 네. 사실 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 그에 따라서 가격 전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심화 과정이긴 하지만 꼭 네. 알아야 되는 과정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통 금융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온체인 데이터로 치면은 뭐 지갑의 수, 현재 비트코인 지갑이 몇 개 있는지 네네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그다음에 트랜잭션의 수, 뭐 철수가 영희에게 뭐 몇 비트코인을 줬는지, 예.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그 발행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어떤 스케줄로, 그다음에 수수료, 그렇죠. 예, 수수료가 늘 정해져 있진 않다 보니까 아, 변동이. 네네. 아. 수수료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상태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그 채굴 난이도,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나아가자면 네네. 현재 A라는 지갑에 얼마가 있고 네네. 얼마의 기간 동안 있었는지, 예.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다 블록체인 내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그 온체인 트랜잭션,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안 그래도 미국의 아크 인베스트라는 펀드에서 네. 저희가 흔히 돈나무 언니라고 하죠. 누구죠, 그게? 캐시 우드라고, 네, 이분이 유명하신 게 굉장히 그 빅테크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셨고 비트코인도 많이 투자를 하셨고 네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래도 네, 이 세계뿐만 아니고 저 주식 시장에서도 또 굉장히 크게 이제 투자를 하시고 뭐 테슬라라던가 예, 이런 주식들을 많이 담고 계시는 네네. 분이에요. 여기에서 얼마 전에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 리포트를 발간했어요. 저희. 그거를 이제 한글말로 이제 번역하신다고 네네.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리포트를 하나 발간해서 이거를 저희 그 고객님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사실 내용이 어려워요. 또 영어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분들께 좀 접근이 가능하시도록 그렇죠, 쉽게. 네. 아크인베스트에게 허락을 받고 한글로 번역해서 저희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저희 안 그래도 저희 그 알고팍스 저희 영상 댓글 보니까 네네. 그 고팍스에서도 이런 리서치 리포트 발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양질의 리포트가 있다고 하면 네네. 저희가 또 수소문하고 허락을 받아서 번역을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일인가요? 네. 그렇게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예. 그러면 결이님이 네. 아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면서 촬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또 알고팍스에 저희 쇼츠 영상도 많이 올라오니까 네, 쇼츠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근데 뭐 이것뿐만 아니고 네. 저희 한성대학교 그 온체인 데이터 분석 랩하고도 제휴해서 매월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리포트를 저희 고객님들께
좀 최대한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 고팍스나 아니면 저희 스트리밍 회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네네.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네. 하나하나 좀 해설을 해드리는 측면에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촬영 전에 대본을 좀 봤는데 네네.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대학교 논문을 읽는 듯한? 네네. 네네네. 이게 좀 새로운 거다 보니까 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특히나 뭐 주식 이나 뭐 이런 그 전통 금융 자산을 투자하실 때에도 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잖아요. 뭐 PER이니 PBR이니 뭐 EV EBITDA니 뭐 이런 그렇죠. 엄청 어렵죠. 네. 퍼. 네네네. 네.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가상자산도 이제 그런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만약에 블록체인을 한글말로 하면 네. 뭐가 될까요? 막 순한글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끊기지 않는 사다리.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네네. 뭔가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네네네. 블록체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제.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네네. 네, 좋은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용어가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번역하기가 좀 마땅하지 않은 용어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한번 그 리포트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네. 사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가 정말 건강하냐 또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이게 가격에 좀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반석이 된다고 하면 네네.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밖의 그 요인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뭐 푹 떨어지고 막.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적인 내용은 네네.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데 실제 네트워크 자체가 얼마나 건강하냐, 여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쌓이느냐, 그거를 분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지면 기본기네요. 네네,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가 뭐 네, 드리블, 스피드, 네네. 그건 기본기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갑자기 달리기가 느려지지는 않으니까. 네네. 네네네. 그래서 이게 기술적 분석인지 기본적 분석인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뭐 둘 다 되는 거네요, 사실. 네네. 네. 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리포트에서 그 사용한 그 블록체인 데이터는 전부 다 글래스노드에서 제공하는 거. 글래스노드. 네, 글래스노드라고 글래스노드 외에도 사실 온체인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정리해서 가공하고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좀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글래스노드가 가장 대표적이고 하이코 같은 것도 있고 크립토퀀트 크립토퀀트. 네,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글래스노드라는 그 곳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일단 그 리포트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1층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고 2층이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첫 번째 1단계 지표, 네. 그 3층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데 가격을 측정할 수 있게끔 좀 상대적인 지표를 소개하는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리포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일단 그 시작은 이게 왜 비트코인으로 시작을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왜 비트코인인가? 네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가장 투명하고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위적인 조작이나 뭐 이런 부분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데이터에 대한 그 신뢰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은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건전성과 그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네. 그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1층을 구성하는 게 통화의 투명성, 투명성. 예,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사용성 또는 활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투명성은 총 공급량,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투명하다는 게 총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어떻게 공급되어 있고 반감기는 언제이며,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투명하다는 게. 네,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측, 그다음에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건강한 네트워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자는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채굴자의 일반적인 활동을 추적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채굴자의 수익은 얼마인지, 채굴자는 여태까지 몇 개의 비트코인을 가져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추적할 수 있거든요. 예, 데이터의 완전성 이런 부분들이 그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네네.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말고도 사실 다른 코인들도 네네. 예.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탈중앙화되어 있고 저희가 초기에 블록체인은 그 단톡방 그렇죠. 예, 참여자가 많은 거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비트코인의 경우 단톡방 참여자가 제일 많이 있는 네트워크라고 보셔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더 안전하다. 제일 안전한 거죠. 네네. 따지면 검증이 많이 됐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사용성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한 블록에 10분에 한 블록씩 나오는데 네. 이 블록에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다 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네트워크가 많이 바쁘다. 예, 많이 혼잡하다.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가 또 투명한 거네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활성되어 있는 주소 수, 지갑 수, 그다음에 뭐 거래 건수, 네. 얼마나 많이 거래되는지 어. 이런 부분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성 지갑 수가, 활성 주소 수가 네. 92만 개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작아요. 작다는 기준이 뭐죠 그러면? 저희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러네. 예, 코인이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건데. 예, 전 따지면. 세계인이 이용하는 건데 활성 지갑 수가 92만 개밖에 안 된다. 아직은 생각보다 적네. 그러니까요. 예,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많은 거잖아요. 네네. 코인 그렇죠. 중에서는. 예, 예.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앞으로의 약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12만 명이 막 상대적으로 작다고 해도. 네네. 그래서 이제 점점점 넓게 분포되면서 비트코인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네. 하다 보면 좀 더 그 네트워크 효과로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 것이 온체인 데이터 분석입니다.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뭐 네. 이렇게 자료들이 판단이 되는 거네요. 예.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분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1만 BTC 이상을 보유한 주소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10 BTC 이하를 보유한 주소의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특정 고래에 좀 더 집중됐었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점점점 넓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막 적게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뭐 데이터를 끌어오고 뭐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블록체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일반인은 확인을 하나요? 이런 부분은 그 블록 익스플로러에서 네. 볼 수는 있고요. 상위 지갑에 그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지갑에 몇 개가 있는지, 가장 큰 지갑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 상에 투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는지도 나와 있는 거네요? 찾을 수 있는 거네요? 누군지는 아는데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가장 크게 들고 있는 사람이 아마 몇 개를 들고 있는 걸까요? 90몇만 개였나? 아마 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단 네. 누군지 모르지만 네네. 코인을 90몇만 개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4천만 원이 넘는데. 네네. 참. 최초의 채굴을 하신 분인데 아시다시피. 알죠. 네. 사토시. 근데 그 지갑에서 이동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안 파는지 궁금하네요. 네. 근데 누군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네네. 근데 예전에 저 기사에서 무슨 누가 사토시라고 해서 호주에 있는 사람인가? 네네. 그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잖아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맞다고 확인된 거는 왜 맞다고 처음에 판단이 된 거예요? 맞다고 확인이 된 건 아니고 네. 그분이 자기가 사토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뭐 실제 이메일 주고 받은 것들 90몇만 개가 있다는 지갑에 그 키를 본인이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하셨는데 확인해보니 실제 그 법정에 갔는데 아직 그 제공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 증빙이 안 된 상황이에요. 약간 헛소리일 가능성이 조금 높네요.
예. 근데 결인님이 생각할 때는 저는 사토시는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사토시를 알 수도 있는 사람이다. 알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 어렵네요. 근데 너무 큰 돈이라 이게 또. 이런 1층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명성, 보안, 그다음에 사용성이 이제 담보가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가장 건강한 네트워크이고 그래서 분석하기가 제일 좋은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거래량도 온체인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상에 다 찍히기 때문에 그 거래량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점점점 오르는 현상이 있었어요. 2층은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수자 및 매도자의 행태를 분석하는 지표를 한번 우리가 도출해 볼 수 있다는. 행태라는 게 이제 사고 파는 근데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 경제 속에서 그 주체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채굴자들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체이기는 합니다. 새로운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발행하고 이들은 유일한 순매도자예요. 채굴하는 사람은? 이들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팔기만 하죠. 만들어서 팔기만 하는 거죠? 채굴자들은 채굴 업장,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채굴장을 이렇게 돌리면서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신규로 발행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채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팝니다. 유일한 순매도자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거래소가 있죠. 그렇죠. 거래소에서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죠. 채굴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거래소에 와서 사고 팔고 가격 발견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굴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컴퓨터 700만 원짜리 사면 한 달에 코인으로 채굴해서 4, 50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사실 채굴을 하는 게 일반적인 컴퓨터로는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좀 확장되고 넓어지면서 채굴을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경쟁도 굉장히 세졌거든요. 그렇죠. 그게 해시레이트이긴 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보면 해시레이트가 얼마다, 얼마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이 정도 있으면 이제 채굴이 가능하다. 초슈퍼 컴퓨터여야 되겠네요. 알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저도 얼마 전에 컴퓨터 하드웨어를 컴퓨터를 5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100만 원 정도로 하드웨어를 맞췄는데 모니터 빼고 최근에 그래픽 카드가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괜찮은 게. 맞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CPU로 채굴이 가능했는데 CPU보다 더 성능 좋은 게 이제 GPU, 그래픽 카드. 그래서 그래픽 카드 품귀 현상이 몇 년 전에 있었죠. 채굴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렵다 보니 GPU로도 채굴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은 ASIC이라고 아예 채굴장들을 위한 칩을 내놓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따로? 그래서 그거는 뭐 모니터도 없고 컴퓨터 본체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칩만 여러 개 꽂아 놔가지고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달됐네요. 굉장히 발달됐죠. 공간이 협소해도 가능한 거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게 많은 전기. 그다음에 또 이제 ASIC 칩이 이제 열이 많으니까 또 식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은 전기가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기세가 싼 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이런 데서 채굴을 많이 하는 이유가 전기 단가가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채굴자,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거래소. 그러니까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가상자산 생태계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굴자들이 거래소에 와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있는 측에서는 또 거래소에 와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고 거래소가 어떻게 보면 코인을 위한 기본적인 게이트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거 자료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그리고 이제 채굴자가 공급자이고 중간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거를 사용하는 투자자들, 또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주체인 거죠. 사실 채굴은 그러니까 공급은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수요에 의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네. 예, 사는 사람들. 예. 예. 그래서 채굴자들은 매도를 하고 이건 블록체인에 명확하게 찍혀 있고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들은 사실 오프체인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찍히지는 않는데 결국은 사용자, 투자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온체인 데이터의 정합성이 좀 이렇게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투자자들이 네. 얼마나 많이, 얼마 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블록체인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지표 한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네. 기본적인 대표적인 지표, 특히나 전통 금융에선 보기 어려운 지표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있나요, 그럼? 네. 첫 번째가